네, 안녕하십니까. DB 더블업 채널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1,400만 개인 투자자 여러분. 저는 DB증권 잠실금융센터장 김준입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 그루이신 채트리 투자분의 박스테익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볼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3월 달에 보면은 이란 전쟁 이슈로 인해서 사이드카랑 서킷 브레이커가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밥 먹듯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개별 종목의 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7%, 8%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한 변동성 양상을 겪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이제 지수가 또 신고가 부근에서 등락을 하면서 전쟁이 있었다는 흔적은 그 3월 달 지수 차트를 봐야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언제 전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지수 회복이 됐는데 그 와중에 또 이제 삼성자이언츠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까지 기록을 하고 굉장히 좀 갈팡질팡, 이 시장이 계속 가는 건가? 조정이 오나? 굉장히 좀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신 상황에서 2분기가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박세희 대표님의 해안을 좀 여쭤보고자 하는 자리를 만들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 하단에 나갈 텐데 영상 하단에 나가는 그 도서 신청 구글 폼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개인정보를 작성하시고 도서 신청을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박세희 대표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여기 있는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책을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표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28일 날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2월 27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작년 코스피가 75.6% 올라가고 그리고 1월, 2월 27일까지 6,300을 돌파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올해 2달 만에 48%로 올라가는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네, 그렇게 장이 강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바로 7천 갈 것 같고 8천 갈 것 같았었지만 3월 시작하자마자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급락하면서 불과 이틀 만에 5,050을 찍어버리죠. 그리고 반등이 들어가는 듯 하다가 3월 31일 결국 3월 말 종가는 그 5,050 원저리에서 다시 끝나게 되면서 장중 반등이 5,800 위로 한번 뚫기도 했었지만 결국 3월 말에는 굉장히 암울했고요. 2월 말에는 굉장히 전망이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4월 말이 다 됐는데 다시 6,500을 뚫으면서 신고가를 내면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있었나?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엄청 심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변동성은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보통 변곡점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에 바닥을 찍었었던 10월 말, 그리고 미국 바닥은 2009년 3월에 나오는데 그때도 보면 왔다 갔다 합니다. 2011년도에는 2009년, 10년, 11년, 3년 내내 차화정 장세였잖아요. 네. 2009년도에 칠공주, 그 다음에 차화정, 나중에는 전차 부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장이 끝났는데, 그때 2011년에도 보면 8월 달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급락을 하고 반등 들어가는 듯 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2011년 10월 초에 쌍바닥을 찍고 돌아서는데 그때 주도주가 사실 바뀌어요. 그동안의 화학 종류가 몰락하기 시작했고요. 2011년도에 8월 달에 조정받고 나서 10월부터 랠리를 보였던 거는 삼성전자였어요. 근데 그때 반도체 때문에 움직였던 게 아니고요. 2011년 11월 달에는 하이닉스가 SK텔레콤이 인수한다. 그래서 SK텔레콤이 하이닉스의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다 할 정도로 반도체는 안 좋았는데 갤럭시 노트가 나왔던 게 2011년 10월이에요. 그 노트가 바로 1년 전에 갤럭시 S 시리즈가 나오면서 스마트폰 시장에 있어서 삼성이 이제 추격을 시작하고 노트가 나오면서 대박이 나거든요. 그 모멘텀 때문에 삼성전자가 2011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주도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년 하반기, 12년, 13년까지 전자가 주구장창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됐었는데 그렇게 뭔가 의미 있는 변곡점에서는 변동성이 엄청 심하게 일어나고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요게 쉬었다가 다시 가는 장인지 아니면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상승 랠리가 일단락이 됐나?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봐야 되거든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지금 자료 화면 8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예전에 KTB 자산에 있을 때 한 달에 선물 매매를 2조, 3조씩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파생상품 시장에 큰 손이었었죠. 그때 이 외국인들하고의 쩐의 전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많이 활용도 하고 제가 개발도 하고 했었습니다. 제가 항상 띄워놓는 지표가 제일 윗단에 지금 보이는 게 RSI라는 우리가 잘 아는 상대 강도 지수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보시는 게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그리고 밑단에 지금 차트 두 개가 더 나와 있는데 하나가 원달러 환율 차트고 제일 마지막이 외국인의 동향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코스피 월봉 차트 보시면 가운데 지금 세 번의 지수 꼭지가 있고 그 지수 꼭지에서 보면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죠. 예, 예. 그 파란색 화살표에 셀에서 이게 셀 전체 표시가 안 돼서 EL로 나옵니다. EL, 파란 예, 그게 이제 셀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세히 보시면 바이 시그널도 있습니다. 밑에 붉은색 바이 시그널도 있는데 셀 시그널을 보시면 희한하게 거의 고점에서 약간 떨어지는 딱 요 귀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는데 지난 2018년 처음 매도 신호가 2018년 1월 달에 우리나라 고점을 쳤거든요. 1월 29일인가에 2600일 정도로 고점을 했었는데 요 2월 달에 매도 신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코로나 때 보면 1, 2, 3, 4, 5, 6, 6월 달까지 월봉이 양봉이 나다가 7월 살짝 음봉, 그 다음에 8월 달에 십자 나오고 9월 달에 그 매도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요때 매도 신호가 나왔고 장이 끝났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시장 이 코스피에서 지난 3월 달에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네네. 보이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처럼 될지 2018년도처럼 될지 제가 그걸 고민을 하다가 2017년에서 18년 넘어왔을 때 반도체 랠리였거든요. 예. 그리고 또 공통점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1년 차 2017년에 장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1월 20일 취임하고 나서 제가 올해는 2017년 같은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했더니 그럼 뭐 반도체 그때는 반도체 랠리였는데 이번에도 반도체 랠리가 온다고?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 반도체 저승사자가 24년 8월 달에 반도체 겨울이 온다고 했거든요. 겨울이 온다고 했는데 2017년처럼 되려면 반도체 랠리가 와야 되는데 반도체가 오른다고? 예, 그런 댓글도 많았었거든요. 그 작년에 엄청난 이제 반도체 랠리가 왔었고요. 그래서 반도체 랠리,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1년차, 되게 공통점이잖아요. 그 지금 2년차로 넘어갔을 때도 보면 2018년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막 50%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의 고점이 그때 2018년 5월에 나옵니다. 5월에 나오는데 당시에 블랙락에서 하이닉스의 지분 5% 신고를 해요. 근데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하이닉스 블랙락이 5% 지분 신고를 합니다. 실적이 엄청나게 잘 나오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매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했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견제하고 중국에다가 관세 올리겠다. 뭐 그런 것도 되게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보다는 2018년처럼 그러면 되는 건가 하고 제가 이 차트를 조금 크게 보다 보니까 셀 시그널 나오고 그 다음에 3, 4월 달에 양봉 두 개가 나오면서 반등이 들어가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3월 달 매도 신호가 나오긴 했지만 4월에서 5월 정도까지는 지수가 기술적 반등이 그래도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최근에 인터뷰에서 제가 5월달 정도면 현금 비중을 좀 늘리세요 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기술적 지표랑 그다음에 시대적 상황, 반도체 랠리 이런 걸 다 비교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차트 보시고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야, 이거 주식 다 비워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건데 네. 그런데 하나 제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거 얘기하기 전에 그 상대 강도 지수 말씀드렸던 그 위에 지금 월봉 차트의 상단에 보면 이 RSI가 노랗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는 게 70 이상이 되면 저렇게 색깔을 지정을 해 놓으면 저렇게 지금은
과열이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거든요. 과연, 예. 그래서 RSI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6개월 전부터 과열이라고 얘기를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이 RSI 지표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 70 이상은 넘어갔을 때 과열이네 하면서 바로 자르는 게 아니라 충분히 과열을 겪고 나서 다시 이제 70을 깰 때, 그럴 때부터 우리가 이제 조심해서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MACD 오실레이터를 보면서 추세 지표를 보면 되는데, RSI 바로 밑에 있는 지표가 MACD 오실레이터 있잖아요, 보면. 예. 그래서 그 RSI랑 MACD 오실레이터 추세가 꺾이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대응하면 되는데, 지금은 RSI가 최근에 보면 되게 과열. 네, 코로나 때도 과열. 그리고 2017, 18년 넘어갈 때도 과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주식 사는 거는 잘 사는데 파는 걸 너무 못 팔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씀들을 하실 때 사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잘 못 사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과열일 때 제일 많이 사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과열일 때 제일 많이 사시고 요때보다 더 많이 사는 게 언제냐면 과열이 끝나고 이제 떨어지는 어깨에서 많이 사세요. 보면. 올라가는 와중에는 막 팔아먹고 그리고 과열을 지나면서 이제 떨어지는 어깨에서 막 사면서 크게 물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RSI만 보더라도 좀 과열. 그래서 제가 이런 차트를 저희 고객분들한테도 보여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약간 욕심을 내려놓으시고 저희도 이 과열권을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중순에도 그랬고요. 현금 비중을 좀 늘리자. 늘려놨더니 3월 달에 확 빠졌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 DB증권에 랩을 가입하신 고객분이나 그 랩을 권유하셨던 우리 PB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확 빠졌을 때 저희 잘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예. 네, 15% 이상 빠졌을 때 이 정도면 이거 찬스다 해서 들어가고 올라가면 상환시켜버리고 그런데 지금 이 코스피 전체적인 장기 차트만 보더라도 지금 여기서의 전략은 시장 바닥 찍고 확인하고 올라오는 거 보고 딱 들어가잖아요. 물려요. 네, 오히려 막 무서울 때 바닥에서 사고 올라가면 또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부터 10월 정도까지는 약간 역발상 매매,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빠졌을 때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딜레마에 좀 하나 빠졌다고 했잖아요. 예. 이 차트를 보시면 그 바로 밑에가 월봉 차트 바로 밑에가 원달러 환율 차트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자세히 보시면 2018년 1월 달에 첫 매도 신호 나왔을 때 그 밑에 원달러 환율이 제가 파랗게 박스를 예. 파란 박스. 해놨잖아요. 그게 뭐냐면 점선이 원달러 환율 1,100원이에요. 1,100원이 깨졌을 때 이렇게 파란색 박스로 해놨는데 그때 우리나라 환율이 1,100원이었던 때도 있었나 싶으시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네, 1,020원까지 빠졌었어요. 이때. 그러고 나서 이제 2018년, 19년 장 무너지고 나서 코로나가 터지죠. 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원달러 환율이 1,299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죠. 네. 그때가 시장 바닥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1,439부터 해가지고 3,316까지 주구장창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주구장창 올라갔을 때 2021년도에 3,000을 막 돌파할 때 보면 또 1,080원까지 빠져요. 네. 정확하게 12월 달에 1,100원을 깨게 되는데 그렇게 1,080원 갔던 환율이 또 스물스물 올라가고 주가는 또 다시 박살나고 그러면서 22년 10월 달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때 또 동그라미 쳐놨는데 그때 주식을 샀으면 또 먹었어요, 보면. 네네. 자, 그리고 24년에서 25년 넘어올 때 우리나라에 계엄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25년 1월 20날 취임하시는데 2016년에서 17년 넘어갈 때도 보면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1월 취임하기 전까지 환율이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하다 보니까 보호무역주의, 관세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세계적으로 약간 무역이 위축이 되고 교역이 또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면서 환율이 올라갔었잖아요. 이번에 또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플러스 우리나라 계엄 사태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환율이 또 치솟습니다. 예. 그렇게 또 1,400원 올라갔었는데 그때도 주식 사면 또 먹었었죠. 그러네요. 예. 네, 먹었는데 자 지금은 6,000을 돌파하는 이 장에 이 정도면 환율이 1,200원 정도는 가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번에도 1,500원을 또 넘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란 전쟁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환율과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의 상관관계가 엄청난 이제 음의 상관관계죠.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뭐지? 예, 환율이 1,500원 위에서 주식 사면 항상 먹거든요. 예. 근데 RSI나 제가 만든 이 셰익스피어 지표라고 제가 만들어놨는데 이 셰익스피어 지표는 매도 이제 한 2달 있다가 주식 비우고 좀 위기 관리해야 돼. 이 신호를 지금 내보내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제일 마지막 밑에 차트는 뭐냐면 외국인 매매 동향이에요. 그러면 네. 외국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열나게 팔고 있죠. 그렇죠. 예. 엄청 매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무래도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다 보면 인지 편향에 빠지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주식들 들고 있으면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주식을 또 팔아놨거나 인버스나 곧버스 잡고 있으면 계속 안 된다니까. 네, 그렇게 보게 되는데 저희는 주식을 들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좋게 해석을 하고 싶지만 이 차트를 봤을 때는 특히 5월부터 10월 달까지 미국 중간선거 있기 전에는 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2018년 조정, 2022년 조정, 그리고 올해는 2026년이잖아요. 거기다가 주가가 싸면 모르겠는데 네. 우리나라 지금 PBR이 2배가 넘는 상황에서는 그렇다면 여기서는 현금 한 30% 이상 만들자. 네. 네, 언제까지? 5월 셋째 주까지. 음. 5월 셋째 주, 왜 셋째 주인지는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요. 궁금합니다. 네. 5월 왜 셋째 주인 것 같습니까? 저희가 딱 날짜를 좀 못을 박았어요. 오늘 아침에 모닝 브리프 끝나고 회의하면서 5월 22일까지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자. 5월 22일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짜리 레버리지가 나오는 날입니다. 상당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예. 네.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2023년 7월 25일 날 코스닥이 고점을 찍을 때 그때 2차 전지가 날아가면서 에코프로, BMF 돼가지고 예. 날아갔었는데 그때 딱 일주일 전에 ETF 2차 전지 레버리지 사실 그 전에 타이거 2차 전지 레버리지는 그 전에 나와 있었는데 코덱스 2차 전지 레버리지가 그때 출시가 되거든요. 네. 출시 일주일 만에 삼성자산에서 광고를 하죠. 2차 전지 레버리지가 벌써 일주일 만에 14% 수익이 났습니다. 네, 그게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요 2차 전지 레버리지가 들어왔을 때 그때 전후로 약간 단기 고점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 고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약간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지금 하이닉스의 ADR 미국 상장 얘기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6월 정도 예정돼 있죠. 예. 그러면 그때까지 또 가려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어쨌든 수급적으로는 이번에 코스닥 액티브 펀드 나온다고 하기 전에 미리 올랐다가 나오고 나서 또 확 밀렸었잖아요. 그죠?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저희는 일단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레버리지 그 상품 나오기 전후로 해서 비중을 좀 줄여놨다가 현금 들고 있다가 시장에 조정이 오든지 조정이 안 와도 저는 이제 박스권으로 좀 흐를 거라고 보거든요. 그 박스권에서 한 5,800, 700 정도 빠지면 그때 또 들어가면 되지 않나. 그러면 그때 그만큼 빠지는 거 맞아?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맞아. 이럴 수 있는데 2022년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그때 언제 장이 조금 안 좋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22년도에요. 보면 6월장 안 좋았고 그 다음에 9월장 안 좋았어요. 9월은 그때 8월 25일 전후로 열렸던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아주 좀 환한 표정으로 매파적인 발언하면서 8월 셋째 주부터 확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9월장이 우리나라 시장 바닥이 나왔던 게 9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 9월이 좀 장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러면 왜 하필 6월, 9월이 안 좋았을까 생각해보면 실적 발표가 거의 끝나고 실적 공백기, 그렇죠?
1분기 실적 발표는 4월에서 5월 중순, 예. 2분기 실적 발표는 7월에서 8월 중순. 실적 공백기 들어갔을 때 이번에도 보면 3월 달에 장 빠졌잖아요. 예, 예. 그래서 6월 달 장이 어떻게 보면 실적 공백기에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뭐 말 한마디만 좀 잘못하면 또 언제든지 이번과 같은 DB 나올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상반기 이 마지막 전략까지 쭉 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5월 셋째 주 전후까지는 약간 몸짓을 좀 가볍게 가져가자. 그리고 6월 DB 있으면 또 들어가자. 그리고 7, 8 반등 들어가면 또 약간 그러니까 좀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 네네. 약간 역발산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10월까지. 항상 보면은 시장이 올라갈 때는 다들 이제 처음에는 올라타야 되나 하다가 저도 보면 이제 작년 11월, 12월 조금 슬로우하다가 1, 2월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다들 이제 열광할 때 3월 달에 이제 블랙스완 같은 전쟁이 터지면서 굉장히 좀 충격이 컸는데 5월 중순, 그 5월 22일 날 이제 삼성제 하이닉스 레버리지 두 배짜리가 나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6월 달 ADR이 있으니까 좀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두 배짜리가 수익이 많이 나네? 여기가 흥분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좀 조정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스토리는 제가 볼 때는 좀 맞는 것 같고요. 저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도 보면 항상 최근 몇 년간 보면 여름 휴가를 갈 때 항상 즐겁게 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여름 휴가 가 있으면은 뭔가 이벤트가 생기고 재작년에도 여름 휴가 갔을 때 그때 일본 엔케리 청산하면서 엄청나게 빠지는 그때 제가 딱 휴가에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여름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제가 볼 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충분히 이제 전문의 말씀을 저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고, 또 파월 의장이 임기 끝나고 이제 케빈 워시가 오고 나면 또 최근에 또 얘기 들어보면 이제 미국의 PPI가 좀 최근에 좀 괜찮게 나왔지만 이제 또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뒤늦게 반영될 거라는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대하시는 분들은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하 기대하는데 만약에 정말 말씀하신 그 가을쯤 9월, 10월 그쯤에서 금리 인하를 못하고 금리 인상을 하진 않더라도 또 연준에서 금리 인상 관련된 연준 의원들 발언도 좀 나오고 하면은 진정 그 시기에 좀 조정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오늘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 좀 어느 정도 시장은 과열권에서는 조심을 할 필요도 있겠다. 올해도 휴가 가세요? 여름에 아직 계획 잡지는 않았지만 여름에 애들 그 방학이 있으니까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방학이 있으니까. 또 8월 달에 가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때 좀 고민이 됩니다. 7, 8월 가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 8월 달 조심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다들 제가 휴가 갈 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휴가 가시는 기간에 이 예. 장이 빠지면 그것만큼 또 이 죄스러운 게 없어요. 그죠? 맞습니다. 예. 네, 휴가 갔을 때는 좀 장이 올라야 그래도 좀 덜 미안한데 하필이면 휴가가 있을 때 장 빠지면 괜히 왔네. 마음이 엄청나게 이렇게 죄인이 된 듯한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데 근데 올해가 이 중간선거가 있는 해고 이미 3월 달에 조정을 한번 받았잖아요. 네. 3월 달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가 7월 달부터 8, 9 요때 특히나 추석 전에 장이 좀 많이 빠지기 때문에 8월, 9월 달에 비중을 줄이면서 위기 관리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잘 안 빠지더니 9월부터 오히려 시장이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갔었죠. 그게 바로 이제 반도체 랠리로 시작된 거였었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조금 이 위기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7월 언저리로 해서 주식 비중을 그때는 사실 50% 이상 팔았어요. 네네. 50% 이상 팔았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 시장이 안 빠진 거는 틀렸고요. 근데 조방원 피부 미용 엔터로 그동안에 랠리였었잖아요. 그 주식들이 못 가고 9월 달부터 반도체가 랠리가 있으면서 오히려 그런 주식들은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조선도 좀 빠지고 피부 미용 특히 뭐 파마 리서치나 휴젤이나 이런 주식들 클래시스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좀 팔아놓기를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현금을 들고 있으니까 보다가 이번에 반도체가 올라가네.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를 뒤늦게나마 살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주식을 풀로 들고 있잖아요. 네. 풀로 들고 있으면 내가 들고 있었던 주식 막 빠지죠. 빠지는데 얘가 반도체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 빠지는 주식을 팔아서 이미 한 30, 40% 오른 반도체를 쫓아 사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하기에 어렵죠. 어렵거든요.
이 증권업이나 이 자산운용업에 아무리 오래 종사를 했다고 해도 그게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팔아나서 현금을 들고 있다가 반도체네 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 장이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애매하면 주식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네, 애매할 때는 현금 가져가는 게 맞고 좀 확신이 들 때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래서 하반기에 이번에 변동성이 아까 되게 심하고 네. 변동성 심하고 나서는 2011년 하반기에도 보면 주도주가 바뀌었다는 것처럼 이번에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시장이 틀림없이 좀 답을 줄 겁니다. 답을 주는데 이번 3월 달 장에서도 보여줬지만 2018년 2월 달에도 그때 당시에 플래시 크래시 하면서 한번 시장이 확 빠졌어요.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이제 딱 야기시키는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확 빠졌는데 그때도 제일 빠르게 회복했던 거는 반도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거의 똑같죠. 똑같은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3월에 빠졌을 때 그래도 반대체로 좀 집중을 해서 포트폴리오는 잘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이 하반기에도 또 비슷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6월 달에 어떤 조정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조정이 있을 때도 잘 지켜봤다가 그 조정 때 그러면 뭘 사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처럼 뭘 사는지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뭘 사는지에서 우리가 기준점을 둬야 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네. 금리예요, 금리. 그쵸. 금리. 네. 예. 금리가 이번에도 4.2, 금리 이번에 안 빠졌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안 빠진 상황에서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뭐가 반등이 들어왔냐? 실적 제일 좋은 메모리 반도체가 제일 먼저 올라왔잖아요. 예. 그래서 고금리 상황에서는 제가 작년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고금리 상황에서는 무조건 실적 장세. 금리가 낮았을 때는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때는 실적이 안 좋은 놈들도 막 올라가는데 그쵸. 예. 고금리 상황에서는 무조건 실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받더라도 반도체가 실적이 좋으냐, 조선이 실적이 좋으냐, 이거 보면서 하면 되는데, 반도체는 한편, 약간 하반기에는 악재가 많아요. 네. 하반기에도 계속 반도체 가격 괜찮고 장기 계약했기 때문에 이익에 크게 영향을 안 받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네. 스페이스X 상장과 함께 창신 메모리 상장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중국의 창신 메모리 상장이 있는데 창신 메모리의 상장, 걔네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IPO를 하면서 큰 비전을 제시하고 IPO로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쓸 건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보면 캐파 확장이에요. 캐파 확장이고 창신 메모리가 결국은 이 반도체 지금 3강 체제잖아요. 그죠? 네. 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인데 창신 메모리가 지금 메모리 쪽에서 한 4%, 5% 점유율이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 한 3년 안에 10%까지 올라올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반도체 3사의 캐파라든지 이 반도체 3사가 납품을 하게 되는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알파벳, 아마존 등등 보면 계속 진로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요가 여전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모자라는데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창신 메모리라든지 YMTC라든지 SMIC 이런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은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우리 센터장님 휴가가 계실 때. 그렇게요. 네. 휴가를 가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X라는 뭐 2,500조짜리 큰 고래가 또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창신 메모리 상장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또 오픈 AI가 줄을 서고 있고 내년 초에는 엔스로피 이런 기업들의 대규모 상장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도 약간 이 고금리 상황에서 수급이 아주 좋은 건 아닌데 뭐 어떤 주식을 팔아서 새로운 걸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22년 1월 27일인가 LG 엔솔이 물적 분할해서 상장했잖아요. 근데 시총이 100조짜리가 딱 들어오다 보니까 삼성전자부터 시가총액 상위 15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그런 이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하반기에도 틀림없이 이 수급적으로도 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딥이 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까지 장을 그냥 울퉁불퉁 장세라고 합니다. 네. 울퉁불퉁. 작년처럼 그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랠리는 이번 2월 말까지 한 번 있었고, 네. 요 차트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코스피 주봉 차트를 보시면 좀 쉬우신데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 네. 10페이지에서 최근에 상승했던 부분만 좀 크게 키워가지고 보시면 거기도 제가 만든 매도 지표가 나오죠. 네. 그 매도 시그널이 보면 3번이 나옵니다. 3번이. 그래서 작년 그 9월에서 10월 넘어가기 전에 첫 매도 신호가 하나 있죠. 네네. 동그라미 쳐놨고, 예. 그러고 나서 바로 매수 신호가 발생하면서 랠리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11월 달에 코스피가 마이너스 4.4% 빠질 때, 요때 두 번째 셀 시그널이 나오죠. 예, 예. 그러고 나서 올 초 1월 달부터 또 바이 시그널 하면서 올랐는데, 네. 센터장님 그 엘리엇 파동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그 엘리엇 파동이라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승 5파와 하락 3파가 있어요. 네네. 예, 상승을 할 때는 1, 2파는 조정파고요. 네. 3파, 4 조정파고 5. 맞습니다. 네. 예. 그러고 나서 떨어질 때는 A, B, C 이런 형태로 예, 떨어지게 되는데 1, 2, 3, 4, 5로 보면 지금 이번에 3번의 랠리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3월 달에 빠질 때가 첫 하락 A파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오는 반등이 상승 B파 그 다음에 하락 C파가 와 6월, 7월, 8월 이럴 때 나타나나? 네, 그런 걸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엇 파동 이론에 이런 말이 있어요. 5파 상승이 3파 상승보다 길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엘리엇 파동의 5파 중에서 가장 강한 거는 3파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1파 상승, 2파 조정, 그 다음에 3파가 이 1파 고점을 뚫을 때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예. 그게 보면 이제 윌리엄 오딘의 커브 위더 핸들에서 사는 전략인데, 근데 지금 이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5파가 더 긴 것 같아요. 5파가 더 길잖아요. 예, 그렇죠? 예. 4,000 밑에서 시작했는데 6,300까지 갔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지금 4월 이번에 고점 돌파한 것까지는 안 보여드리는데 이걸 보니까 지난 12월부터 랠리가 이게 5파가 아니네 3파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5파가 남았구나. 그러면 5파가 이제 머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머리가 되려면 그러면 지난 요 2월 달에 기록했었던 6,347을 이번에 뚫으려나 했는데 뚫은 거예요. 맞습니다. 뚫었고, 그러면 이 5파의 길이가 3파보다는 길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대충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오르면 한 6,700 전후, 전후에서 일단 단기 고점이 나오고, 제 생각대로, 6월부터 이 거대한 고래들이 상장을 하는 이런 모멘텀 때문에 수급이 좀 빨려가는 모멘텀 때문에 신다면 이번에 5파가 되고 하반기에는 좀 짧고 강한 1, 2, A, B, C파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좀 올라갔을 때는 현금을 만들자.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랑 이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단 하나 아까 그 환율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번에 지금 1,500원 환율에서는 사서 터지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번에 1, 2, 3, 4, 5로 하고 A, B, C로 하고 지난 아까 여기 주봉매도 나오고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그러고 나서 이제 장이 끝나나라고 생각해 보면 환율을 보면 끝난 장이 아니다는 거죠. 환율만 보면 이게 끝난 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민은 되게 하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이번 장은 이게 한 5년 내내 연속으로 올라가는
그런 강세장하고 좀 비슷할 수가 있겠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해서 24년 차트를 24페이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좀 전에 월봉도 보셨고 주봉도 보셨는데 그러면 연봉을 보면서 시장을 한번 네. 해석을 해보면 자 주식은요 그 선물 매매도 그렇고 이 우리가 분 차트, 틱 차트 짧아질수록 예측을 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일봉보다는 주봉, 주봉보다는 월봉을 보면 네. 오히려 추세가 보이죠. 예,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연봉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24페이지를 보시면 동그라미 치워놨던 제일 왼쪽 1984년부터 85, 86, 87, 88 네네. 장대 양봉이 이게 양봉이 총 5개가 다섯 개. 나오는데 예. 와 저렇게 세게 올라갔었어요. 저 세게 올라갔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116에서 1000을 넘어가거든요. 그게 거의 8배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에 동그라미 쳐놨죠. 2001년부터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해가지고 요때 양봉이 무려 7개 났어요. 7개. 예. 예. 그런데 그 바로 전 23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그 23페이지를 딱 보면 양봉이 5개예요. 2001년 양봉에서 2002년으로 넘어갈 때는 보면 윗골이 달고 쭉 빠지면서 그 동그라미 선에 제일 왼쪽에 걸쳐 있는 보면 음봉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요때가 2002년이었는데 네네. 요때는 왜 음봉이고 좀 전에 보셨던 차트는 양봉이에요. 지금 보는 음봉이 나왔던 차트가 그냥 코스피 차트이고요. 네. 좀 전에 보셨던 24페이지 차트가 윗꼬리는 달려있는데 양봉이죠. 이게 달러 전환 차트예요. 달러 전환 차트로 보면 빠진 게 아니라고? 그러면 원화가 강세로 갔다는 말이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코스피가 빠졌는데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최근에 미국 주식 하시던 분들이 주식이 별 안 올랐는데 환율이 올라서 이익을 보는 것처럼 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지수는 달러로 전환을 해보면 원화 강세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200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때도 굉장히 랠리가 지수가 4배 이상 갑니다. 자, 그래서 이번 제일 오른쪽에 지금 차트를 보면 25년 장대 형보 24년도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마이너스 9%로 네. 빠져서 끝났어요. 그래서 25년 장대 양봉 그리고 26년 지금 양봉이 나고 있는데 아까 환율하고 생각을 해보면 1,500원 환율에서 장이 끝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 내후년에 환율이 다시 좀 안정화되면서 이란 전쟁도 어차피 뭐 수습이 어느 정도 될 거고요. 장기화 가더라도 이 국면이 미국이 점점 더 컨트롤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유가도 안정화되고 그러면 금리도 빠지고 미국의 금리가 빠지면 달러 인덱스도 빠지게 돼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빠지고 이머징 마켓의 주가도 강하게 되고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지금 실적 모멘텀이 가장 강한 한국 시장이 강세를 이어가겠다. 그래서 내년 장이 이번 장이 조정을 좀 받더라도 내년까지 가는 큰 장이구나. 그 큰 장이 되는 전제 조건은 바로 그 다음 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 보셨던 84, 85, 86, 87, 88, 89년까지 지금 보면 네모 박스를 쳐놨는데요. 85년부터 그 플라자 합의가 있었잖아요. 예. 그 플라자 합의 9월달 이후로 미국의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 달러 인덱스가 이제 빠집니다. 예. 빠지면서 그렇게 랠리가 왔었고요. 아까 200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이었는데 그때도 보면 지금 가운데 박스 2002년부터 쫙 빠지죠. 네. 그렇게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서 우리 시장에 있어서 5년 연속 강세장이 전개가 됐었고 지금 보면 22년도에 달러 인덱스가 114 기록을 하고 난 이후에 보면 스물스물 빠지고 있어요. 네. 이번에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는 지금 98 언저리에서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 달러 인덱스는 하반기 내년으로 가면 이제 한 번 더 하락 랠리가 한 번 더 남았구나. 이 하락 랠리가 저기 88에서 한 84,
80 초반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저는 8천에서 9천 가는 흐름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앞으로 5개월 동안 울퉁불퉁한 장세에서 소위 말해서 바이앤홀드 전략이 아니라 약간 역발상 매매. 네. 작년에는 바이앤홀드가 맞고 네. 지금부터 5개월 동안은 역발상 매매. 그리고 올 연말부터 내년에는 또 바이앤홀드. 네, 이런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 사람이 이제 말씀 듣고 망각의 동물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작년 11월에 막 조정이 있을 때 그때 한 4% 5% 정도 빠질 때 그때 이제 고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 참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한 고객님도 있었고 저도 좀 그랬는데 1, 2월에 또 랠리가 나오니까 또 언제 그랬냐 그러다가 3월 달에도 굉장히 이제 주변에서 좀 고통스러워하고 힘든 분들 많았는데 또 이게 또 랠리가 지속되면 또 딱 잊어버렸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11월 작년 연말 올 3월의 기억을 좀 되살리시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수익이 나고 고가에 왔을 때 말씀하신 대로 현금을 좀 만들어서 울퉁불퉁한 상태에 좀 대응을 하는 게 좀 현명하지 않나. 하지만 또 저도 맨 처음에 말씀 듣고 보고 말씀하신 거 보고 아 이제 자기 끝나나 우울했는데 그래도 길게 봤을 때는 또 우리 코스피가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니까 좀 이제 좀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좀 장기적으로는 괜찮다. 하지만은 중간에 울퉁불퉁한 장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면서 염두하면서 투자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저는 주식을 하시면서 이 퀀터 분석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퀀터 분석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에 24절기가 있잖아요. 예. 희한하게 그 절기에 따라서 계절이 날씨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에도 옛날에 아마 센터장님도 읽어보셨을 건데 우라카미 구니오의 주식시장 흐름 멤버. 거기에 시장에는 4가지 장세가 있다. 네. 금융장세, 역금융장세, 실적장세, 역실적장세. 뭐 이런 얘기 하듯이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딱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있고 중간 선거 있고 다시 대통령 선거 있고 그 2년마다 열리는 네. 그 선거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희한하게 조금 다른 색깔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4년 차에 보면 1년 차에 주식 나쁘지 않아요. 네. 네, 아까 2017년 트럼프 1년 차, 그리고 작년 2025년 트럼프 1년 차, 장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장이 안 좋았을 때가 요 대통령 2년 차, 네. 중간 선거가 있는 해.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왜 장이 안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 대통령이 공화당이면 그 다음 중간 선거에서 뭐 중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뭐 경기 부양을 하겠다 아무리 그래 봐야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좀 부러웠었거든요. 옛날에 보면 대통령이 공화당이면 하원은 반드시 민주당, 민주당이 대통령이면 그 다음은 중간 선거에서는 공화당이 또 하원을 장악하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견제를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늘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미국은 강력한 대통령 시스템이잖아요. 네. 대통령의 정책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는 게 이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제동이 걸리더라. 그래서 그런 건가?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4년 차 중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요 2년 차 중에서도 하반기고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내년 3년 차는 어떤데? 3년 차가 소위 말해서 주식으로 돈 벌기 제일 쉬운 장이에요. 센터장님도 이제 골프 치실 건데, 우리가 골프를 갖다가 70대 후반이나 80대 초 정도만 치셔도 핸디캡을 보거든요. 네. 그죠? 핸디캡을 보면서, 야, 이번 홀 핸디캡 1번이네. 네. 그러면 보기만 해도 자량도 잘해. 맞습니다. 그런데 핸디캡 18번이나 17번 홀에서는 쉽게 파를 할 수가 있고, 잘하면 버디도 할 수가 있는 그런 홀인데, 대통령 3년 차가 제가 봤을 때는 핸디캡 18번 홀. 돈 벌기 좋은 장이에요. 언제 들어가느냐, 이걸 갖다가 이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보면, 대통령 2년 차에 11월에 들어가서 대통령 3년 차 한 7월에 파는 전략이 되게 좋습니다. 그때가 이제 돈 벌기 제일 좋은 장인데 2019년을 생각을 해보면 2019년에 장이 별로 경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경기가 별로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미국장이 28.8%나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하반기에 여러 가지 아까 수급 이슈가 됐던 이런 저런 걸로 이제 장이 빠지면 좀 무서우실 거예요. 맞습니다. 무서우시면 재작년 국장탈출진흥순 할 때 그때 24년 말에도 25년 전망하면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1년차 주식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자가 들어가는 해 항상 큰 장이 왔습니다. 네. 그렇죠? 진짜 이번에도 우리나라 시장에 큰 장이 온다고 큰 장 왔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대통령 미국 3년차 장 괜찮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만약에 이래 조정이 있으면 내년 장을 믿고 치르시면 돼요. 내년 장은 또 올라간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아까 반도체 창신 메모리 얘기도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4월 말에 미중 정상회담이 또 예정이 돼 있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뭔가 성과가 나와야지 미중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사이가 더 나빠졌다고 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실무진들끼리 다 협의를 하고 정상들이 만날 때는 악수하고 이제 사진 찍고 이런 이벤트인데 중국이 원하는 거는 반도체 통제를 풀어주는 거고 미국은 이제 이번에 전쟁 때문에 미사일도 많이 소진했으니까 거기 들어간 히토류를 또 원할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당장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이런 반도체 통제나 이런 걸 풀어주지는 않겠지만 그런 쪽에서 예를 들어서 좀 얘기가 잘 돼서 그런 쪽에 미중 간의 물밑 협상이 있으면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창신 메모리가 좀 아까 말씀하신 4%에서 점유율이 10%까지 올라오고 하면은 우리 반도체는 조금 어느 정도 안 좋은 영향이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드네요. 물론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레거시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레거시 때문에 돈 벌긴 했지만 지금 HBM이나 삼성전 파운드리나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또 많이 극복해내겠지만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시나리오로도 연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 뇌피셜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미중 정상회담 얘기하셨으니까 시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하고 대중들이 아직 인지하지 못한 걸 뭔가를 인사이트를 통해서 먼저 선점한다든지 했을 때 크게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뭔가 미국과 중국의 전격적인 무슨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미중 전쟁이 이제 일단락 될까? 전혀 그렇게 아마 다른 분들도 생각 안 하실 건데 저는 기대할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주식시장에 하나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뭔가의 모멘텀이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 저는 대북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만났는데 오히려 대북이 약간 이렇게 터질 수가 있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하실 수가 있는데 2018년 2월 달부터 미국이 중국 견제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가주석하고 만났죠. 그게 언제 만났냐면 2018년 6월이에요. 2018년 6월에 아니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을 시작했는데 미국은 왜 생뚱맞게 북한을 만났지? 그러시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중 회담 이후에 엉뚱하게도 또 대북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대북 이슈가 우리가 주가 아까 제가 1, 2, 3, 4, 5로 올라가게 했잖아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1파에서 뭔가 스토리로 먼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그래서 진짜 하는 거야 뭐야 돈을 버는 거야 뭐야 이러면서 빠지기도 하고 2차 전지는 캐점이 나오기도 한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 방문해서 김정은 주석을 만나는지를 한번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얘기를 꺼내는지. 저는 빠르면 이번에 꺼내고 늦어도 올해 안에 대북 뭔가 미국과 북한 간에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지금 보시면 이번에 이란 전쟁을 보면서 조금 생각해 보면, 핵무기 맨날 이제 비핵화 시키고 이거 늘 북한 얘기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조금 안 좋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야, 이란 전쟁 다음으로 전쟁하는 거는 북한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북한을 미국 정부가 이란 때리듯이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오히려 북한하고는
여러 방면으로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대화를 시도할 때 지난번 2018년도에는 그러면 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뭔가 아무것도 안 됐나? 네. 그게 주변 여건이 형성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푸틴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죠. 네. 그리고 러우 전쟁이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러우 전쟁이 거의 묻혀가는 분위기인데 맞습니다. 러우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좀 종결을 짓고 휴전이 들어가고 하면 그 다음에는 러시아랑 미국이랑 북한을 개발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도 북한을 개발하고 싶어요. 네. 근데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이 잘못 건드려 놓으면 중국만 좋은 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중국만. 예, 그런데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대북 쪽을 만약에 건드리게 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개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뭐든지 항상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보통 큰 사고가 있기 전에 자잘한 사고가 몇 번 발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하임리히 법칙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큰 비행기 사고가 있기 전에 뭐 300번에 여러 번의 잔 고장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큰 사건 전에 뭔가의 시그널을 주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시그널이 하나 나왔어요. 뭔가요? 네, 그 나온 게 뭐냐면 이번 설 전에 생뚱맞게 지금은 북한에 대한 대북 인도적인 지원도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2월 9일인가 언제 했었는데 대북 인도 지원을 금지한 걸 해제한다라고 예. 미국이 발표합니다.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아니 생뚱맞게 이걸 왜 이 시점에? 그래서 그게 북한하고의 대화를 하기 위한 미국의 첫 발걸음이라고 첫 스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저는 미국과 중국의 전격적인 합의 전혀 별거 없다라고 보고요. 대신에 북한, 북한을 터치하시는지 잘 봐야 되고 그쪽이 만약에 딱 건드리기 시작하면 지금 이번에 이란 전쟁 때문에 갑자기 건설주가 확 뛰어올랐잖아요. 그것도 보면 2005년, 6년, 7년, 8년 넘어가면서 그때 유가가 2007년도에 이제 100불 돌파하고요. 2008년 넘어가면서는 140불까지 가거든요. 그 와중에 고유가에서 우리나라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대림산업 뭐 이런 건설업체들이 현대건설 해가지고 중동의 석유화학 플랜트 우리가 막 엄청 많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런 것들이 파괴되면서 저거 누가 재건시켜주지? 네, 한국 기업 아닌가? 네, 그러면서 이번에 올라갔었는데 대북 개발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건설 자재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또 큰 폭으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다른 방송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뭔 소설을 쓰고 있네 이럴 수 있잖아요. 소설을 쓰고 있나 이럴 수가 있는데 제가 특별하게 애정이 많은 우리 DB금융투자 임직원 분들하고 우리 센터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먼저 미리 공유하는 거죠. 네, 아직도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이쪽을 잘 보고 있다가 그러면 하반기에 의외로 또 대북 테마가 크게 시장의 한 큰 테마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장에 대한 리스크 관리다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도 좀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에서 눈여겨 한번 보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제가 또 시장에 들어보니까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거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이제 좀 계속 가는데 그럼 이제 시장이 너무 이제 미국도 이제 신고가 영역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럼 시장이 여기서 부러지는 요소가 뭐가 있을 수 있을까 하보면 다들 이제 금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미국이 금리를 인하 못하고 정말 인상할 수도 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총재가 약간 이제 매파 비슷한 분이 시현수 총재가 약간 매파 비슷하던 분이다라는 얘기도 언론에 많이 있고 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좀 시장의 발목을 잡을 염려는 없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번에 이란 전쟁에 대한 양상으로 인해서 유가가 119불 갔다가 확 빠졌다가
다시 110불 갔다가 다시 빠지다가 지금 90 몇 불 갔다가 이러는데 어쨌든 고점은 낮아지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4.3 위로 갔다가 떨어지는데 잘 안 떨어져요. 그죠? 예, 물가가 지금 들썩들썩 하면서 올라가다 보니까 금리가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지금 금리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무슨 스티키하다는 표현도 쓰고 하는데 금리가 잘 안 떨어지면 미국 시장도 최근에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데 지난 21년도에는 페드가 금리를 올리기 전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PER 고점이 23배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장이 빠지기 전에도 보면 PER이 22배 언저리에서 빠졌거든요. 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4.2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의 PER이 23배, 막 24배 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조금 우상향은 맞는데 예, 답답한 흐름에 이렇게 박스 올라가다가 또 빠지고 올라가다가 빠지고 고점과 저점은 우상향이겠지만 굉장히 이제 거의 박스에 가까운 그런 완만한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신현송 그 총재님 그리고 미국도 이제 다 수장들이 이번에 바뀌는데 근데 하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삼권 분립 뭐 이러기도 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뭐 케빈 워시가 됐다고 해서 뭐 이 금리를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확 내려줄까? 안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데이터 디펜던스예요. 데이터 보면서 이제 하실 건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유가 수준하고 이렇게 보면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없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인데요. 미국 금리가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은 1,400원, 1,500원에서 계속 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수출주예요. 요즘 좀 이제 역발상으로 좀 이 달리는 말보다 좀 쉬어 있는 말 투자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네이버 같은 거에도 사서 물려 있을 수 있잖아요. 참 안 오르더라고요. 참 안 오르는 이유가 지금은 저 킹 달러에서 환율이 너무 좋잖아요. 그 킹 달러를 마구마구 벌어오는 수출 기업 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기업에 눈이 안 가는 거죠. 근데 나중에 내년도 되면서 금리도 떨어지고 유가도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지고 환율도 떨어지면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종목은 네이버 같은 내수, 그 다음에 금리에 아주 민감한 바이오. 네, 그런 기업들.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삼천당 제약 사태 때문에 또 확 빠지면서 센티멘트가 안 좋아졌잖아요. 안 좋아졌는데 나중에 오히려 금리가 빠지면 그때는 이번 장의 마지막 피날레는 결국은 금리 빠지면서 아까 뭐 대북 이슈 같은 거 있으면 우리나라 뭐 시멘트를 비롯해서 내수 주식들도 막 오를 건데 그런 내수 기업들의 반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요즘 보면 10년이나 30년 미국 국채 들고 계속 이렇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손실 나 있는 분들. 예, 나는 주식은 무서워서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신 분들은 그거 계속 들고 계시면 돼요. 들고 가시면 결국 내년 되면 다 플러스로 전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채권을 투자할 거냐, 주식을 할 거냐, 주식 중에서도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이렇게 다 따져보면 내년에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내년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고 환율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가장 매력적인 자산은 앞으로 1년 동안에도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주식. 거기다가 세금도 없고, 네, 환율이 떨어져도 리스크도 없죠. 근데 미국 주식은 한 10%, 15% 벌었는데 환이 오히려 그동안에 올라갔던 거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면 오히려 환에서도 뭐 별로 재미는 없고 먹은 것도 팔면 세금 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 연말에서 내후년 초 28년 1월 달까지는 국내 주식으로 부자 되시는 네. 그런 해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2분기뿐만 아니라 이제 하반기까지 하고 내년도까지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시장의 리스크라던가 또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라던가 좀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제 DB 더블업 채널이 이제 되게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앞으로는 박태희 대표님 시간이 되시면 자주 좀 출연할 수 있게 그런 자리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곡점이 된다 싶을 때마다 네. 나와서 아이디어를 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